2026년 1월 베이징의 겨울은 여느 때보다 시리고 무겁습니다. 자금성의 붉은 담벼락 너머로 불어오는 칼바람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닌 중남의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 거대한 권력의 폭풍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베이징의 침묵은 결코 평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자 폭풍 전야의 정적과도 같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중국 권력의 핵심부에서는 지금껏 전례 없는 균열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철옹성처럼 유지되어 온 절대 권력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이 전설처럼 떠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20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 고위급 회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를 앞두고 성부급 주요 지도 간부들을 소집해 특별 연수반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정치 행사처럼 보였으나 관영 언론인 CCTV가 보도한 화면 속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핵심 인물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공백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유샤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가장 가까운 군사적 동맹이자 홍위대 출신의 원로 장성으로 군 내부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좌석 배치표에서 그의 이름은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장유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위원회 위원이자 통합참모부 참모장인 류전리 장군 역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군의 야전사령관이자 실질적인 작전권의 핵심인 두 장성이 동시에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것은 단순한 건강상의 이유나 일정 겹침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참석한 관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소리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앙조직부 부장인 석태봉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의구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당 조직을 관리하는 수장과 군의 핵심 장성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이 기이한 풍경은 중국 정계에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전주곡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백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인물들과의 극명한 대비 때문입니다. 화면에는 새로 승진한 장승민, 부주석과 동진 국방부장이 건재함을 과시하듯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서 있고 누군가는 사라졌으며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화면에서 지워진 듯한 이 불쾌한 대조는 권력의 추가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식 보도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이라는 이유로 부재를 설명했지만 장유샤와 류전리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한 줄의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남해의 폐쇄적인 정치 구조 안에서 설명되지 않는 부재는 곧 숙청이나 감금을 의미하는 무서운 공식과도 같습니다. 장유샤라는 인물은 단순히 한 명의 장군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부친인 습중훈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장중신 장군의 아들로 현 지도부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시 주석과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7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실전 경험이 풍부한 그는 군 내부의 원로파와 반대파를 아우르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사라졌다는 것은 시 주석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베이징 정가에서는 시 주석이 장유샤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장유샤가 시 주석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 했다는 의심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장유샤의 아들인 장원재와 그의 비서진이 먼저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뒤이어 장유샤 본인도 기율검사위원회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숙청의 단계입니다. 주변 인물을 먼저 쳐내고 본체를 고립시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군의 실권을 쥔 장군을 상대로 한 이러한 도발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군은 당의 총구라고 불리지만 그 총구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류전리 참모장 역시 1월 19일부터 억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군 내부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관료가 아니라 수천 명의 정예 부대를 움직일 수 있는 실권자들이었습니다. 중남의 내부의 이 암투는
이제 밀실을 넘어 공개적인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온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행간에 숨겨진 긴장감은 감출 수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당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주재하며 권력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했으나 장유샤와 류전리의 빈자리는 오히려 그의 통제력이 흔들리고 있음을 전 세계에 폭로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칼날을 스스로 꺾어야만 하는 상황은 그만큼 내부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이징의 밤은 깊어만 가고 중남해의 불빛은 꺼질 줄 모릅니다. 창문 너머로 오가는 검은색 차량들과 삼엄해진 경비는 이곳이 지금 전쟁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총소리만 들리지 않을 뿐 각자의 목숨과 권력을 건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유샤와 류전리가 단순히 자리를 비운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이제 베이징의 골목을 돌아 중남해의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호탄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곧 벌어질 믿기 힘든 반전의 드라마는 1월 20일 새벽 베이징 외곽의 어느 은밀한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겨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임시 수용소는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로 변했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1월의 새벽, 삼시경 시진핑 주석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중기위 조사팀은 전격적인 체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작전명조차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이 비밀스러운 움직임은 장유샤 장군을 향한 시 주석의 최후 통첩과도 같았습니다. 숙련된 기검 전문 요원들과 무장 경찰들로 구성된 체포조는 장유샤의 거처를 기습적으로 포위했습니다. 현장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곧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신속하게 장유샤의 개인 보안팀을 무력화시켰고 그에게 리우즈, 즉 부패 혐의에 따른 가택연금과 조사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중국의 정치 체제에서 리우즈는 사실상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중기위의 밀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누구도 온전하게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유샤 본인은 현장에서 격렬하게 저항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노련한 노병은 자신이 끌려가기 직전 비밀 채널을 통해 신뢰하는 신복들에게 짧지만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즉각적으로 베이징 군구의 핵심 부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장유샤가 연금시설로 이송된 지 불과 20분 만에 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유샤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자 현직 통합참모부 참모장인 류전리는 시 주석의 이번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고 비상대응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류전리는 군사위원회 소속의 특수전 부대와 정예 육군 병력 약 200명을 즉각 출동시켰습니다. 무장한 병사들과 장갑차들이 베이징의 새벽거리를 가로질러 중기위의 임시 수용소로 향했습니다. 공안이나 무장경찰이 아닌 정규군 부대가 당의 사정기구인 중기위를 상대로 무력 행사에 나선 것은 중국 공산당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수용소 현장에서 벌어진 대치는 약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류전리가 직접 지휘하는 특수부대는 순식간에 수용소 건물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중기위 소속 무장경찰들과 군 병력 사이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서로의 총구가 상대방의 가슴을 겨누었고 안전장치는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금속의 마찰음만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류전리는 중기위 책임자에게 장 부주석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이를 불법 감금으로 간주하고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중기위 측은 처음에는 시 주석의 명령이라며 버텼지만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 앞에서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장유샤는 류전리의 호위를 받으며 수용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곧바로 군사위원회의 본부이자 군의 권위를 상징하는 8일대교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재 8일대교 주변은 모든 도로가 통제된 채 2중 3중의 철통 경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총격전이나 사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 주석과 장유샤 양측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체포 실패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의 권위에 대한 명백하고도
직접적인 무력 도전입니다. 칼날을 뽑아든 시주석과 그 칼날을 군사력으로 꺾어버린 장유샤 사이의 갈등은 이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권력 심장부는 이제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하는 기이하고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쪽은 당의 기율과 조직력을 쥐고 있고 다른 한쪽은 실질적인 총구를 쥐고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앞으로 며칠이 중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운명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시 주석이 국가안전부나 공안 부력을 총동원해 다시 압박에 나설 경우 이 갈등은 베이징을 넘어 전국적인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장유샤가 군 내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시 주석과 협상에 나선다면 중국의 권력 지형은 집단 지도 체제로의 회귀나 혹은 또 다른 형태의 권력 분점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 사건은 중남해 내부의 투쟁이 더 이상 말과 글이 아닌 차가운 무기와 병력에 의해 결정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권력 투쟁이 밀실에서의 정치적 합의나 숙청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이제는 군대가 정치적 분쟁의 전면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공산당의 기본 원칙인 당이 총을 지휘한다는 원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긴장감은 이제 정점에 달했습니다. 8.1대교의 육중한 문 뒤에서 장유샤와 류전리는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며 중남해의 깊은 방 안에서 시 주석 역시 분노 섞인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새벽의 대치 끝에 구출된 장유샤의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반격의 신호탄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제거해야 할 가장 위험한 가시로 각인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항공함정은 안개 자욱한 항로 속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화약고 위에 떠있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군사적 대치가 극에 달한 배경에는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선 거대한 부패의 사슬과 그에 따른 피해 숙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중앙군사위원회는 확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는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친위 세력을 공고히 하고 반대파를 뿌리 뽑기 위해 준비한 일종의 단두대와도 같았습니다. 회의 직후인 17일 새벽 베이징 정가에는 거대한 폭탄 선언과도 같은 소식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의 자료에는 로켓군과 해군의 잠수함 기지, 그리고 공군의 장비 부서 등 구체적인 단위들이 실명으로 거론되며 이들이 저지른 믿기 힘든 비리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숫자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불과 3년 동안 군 구매 분야에서 적발된 위규 자금만 해도 무려 28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이 엄청난 돈은 첨단 구축함을 건조하거나 수천 발의 정밀 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하지만 이 자금들은 국가의 방위력을 높이는 대신 탐욕스러운 군부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로켓군의 사례는 더욱 황당합니다. 신형 미사일 배치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수천 에이커의 토지를 사들여 고급 회원을 위한 비밀 사교 클럽을 짓는데 전용되었습니다. 금빛으로 물든 화려한 회보장에는 5성급 호텔에서 영입한 인류 요리사들이 배치되었고 정작 일선 부대의 훈련 탄약은 해마다 줄어들어 병사들의 실탄 사격 횟수는 절반으로 토막이 났습니다. 해군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잠수함 기지의 후방 부장은 3년 동안 허위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1억 8천만 위안을 횡령했습니다. 잠수함이 먼 바다로 훈련을 나갈 때 필수적인 배터리 팩과 소나 수리 부품들은 정품이 아닌 중고품으로 대체되거나 아예 교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작년 원거리 해상훈련 도중 잠수함 3척이 장비 고장으로 조기 귀항하며 함대의 전체 작전 능력이 마비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공군 역시 항공기 엔진 부품의 구매 계약을 지인 업체에 몰아주며 시장가보다 37%나 높은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이 한 건의 계약으로만 9억 위안이 넘는 국방 예산이 증발했고 도착한 엔진 부품들은 품질 검사조차 통과하지 못해 여러 대의 전투기가 결함 문제로 지상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반부패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회의록에는 군대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며 부를 축적하는 낙원은 더더욱 아니라는 서슬퍼런 문구가 기록되었습니다. 현역 장성 수십 명의 이름이 서한 금액과 함께 공개되었고
일부는 이미 군사검찰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청소는 시진핑 주석이 군 내부에 남아있는 장유샤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절대 권력을 확인받으려는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박은 오히려 장유샤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작년 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장유샤 장군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은 시진핑 주석의 사리를 자극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장유샤에게 민심과 당심을 받들어 시진핑을 축출하는 군사정변을 일으키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장유샤를 뜨거운 화로 위에 올려놓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권력자가 의심하기 시작한 신하를 결코 살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명해왔습니다. 장유샤 앞에는 이제 세 가지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책으로 불리는 길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장악하고 있는 군사력을 동원해 시진핑을 축출하고 종신제를 폐지하며 국가를 민주헌정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안위를 넘어 국가와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중책입니다. 과거 장양 장군이 걸었던 길처럼 스스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명예를 지키고 가족들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만은 막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책은 아무런 저항 없이 숙명을 받아들이고 비밀리에 체포되어 진성교도소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서희제나 곽배궁 같은 과거의 실권자들이 암 투병 중에도 수갑을 찬 채 병실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전례는 장유샤에게 큰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무리 공을 세우고 충성을 맹세해도 독재자의 다면적인 의심 앞에서는 그 무엇도 안전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인 장중신 상장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가문의 영광이 치욕과 공포 속에서 끝날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280억 위안이라는 거대한 부패의 템과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숙청의 칼날 사이에서 장유샤는 결국 총구를 돌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중남해의 진짜 주인인가를 가리는 생존 게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부패를 명분으로 군을 옥죄려 했다면 장유샤는 그 부패의 책임을 오히려 시스템의 실패로 돌리며 군 부대원들의 동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베이징의 공기는 화약 냄새와 피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청소의 칼날은 이미 휘둘러졌고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군 내부의 긴장이 임계점에 도달한 가운데 베이징의 정치 기류는 또 다른 기묘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 대치가 물리적인 충돌의 전조라면 당 행정 조직 내부에서 포착되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이동을 시사합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 양상을 살펴보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발견됩니다. 과거 모든 지시와 영광의 중심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의 이름 대신 차이치의 이름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1월 19일 신화통신이 보도한 내몽골 자치구의 폭발 사고 관련 기사는 베이징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왕웨이 중당 서기가 사고 현장을 방문해 구조 작업을 지도하며 차이치 동지의 지시 정신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규모의 사고나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를 언급하는 것이 철칙과도 같은 관례였습니다. 국무원 총리인 리창의 이름조차 생략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차이치 상무위원이 독자적인 지시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묘사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차이치는 현재 중앙판공청 주임을 겸임하며 당의 실무를 총괄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위상은 이미 부총서 기급으로 격상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내몽골의 보도 내용이 나중에 중앙영도 동지의 지시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수정되기는 했지만 이는 차이치가 자신의 영향력이 너무 일찍 노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진핑 시대의 누군가가 총서기의 그림자를 넘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은 곧 숙청의 대상이 됨을 의미하기에 차이치의 이러한 행보는 더욱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 구조의 변화는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긴장 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군에 대한 통제권 상실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현장 지휘관들은 실질적인 작전권과 병력 동원권을 갖게 됩니다. 일단 포성이 울리고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베이징의 명령보다는 전장의 논리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 주석은 군 장성들이 타이완으로 향하던 총구를 북쪽, 즉 베이징으로 돌려 자신을 축출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타이완 전쟁은 민족 부흥의 완성이 아니라 자신의 독재 체제가 무너지는 도박과도 같은 일입니다. 전쟁의 실패가 가져올 후폭풍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최근의 연구 보고서들은 중국이 타이완 침공에 실패할 경우 겪게 될 경제적 군사적 타격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금융시장의 붕괴와 자본 유출로 인해 중국 경제는 수십 년 전으로 퇴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장비 손실은 당과 군의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시킬 것입니다. 통치의 정당성을 민족주의와 경제 성장에 걸고 있는 시진핑 정권에게 전쟁의 패배는 곧 공산당 통치 종말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시 주석은 무력 통일이라는 명분과 권력 유지라는 실리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그 불안감은 고스란히 군 내부의 숙청과 감시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기반한 통치는 반드시 반발을 불러옵니다. 장유샤 장군을 향한 무리한 체포, 시도와 실패, 그리고 류전리 참모장의 무력 대응은 이제 중남해의 권력 투쟁이 말싸움의 단계를 넘어섰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군은 더 이상 시진핑의 사병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원로 장성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집단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심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장유샤 장군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현재의 독재 체제에 얼마나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거대한 전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14억 중국 인민의 운명과 세계 평화가 베이징 중남해의 붉은 담벼락 안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암투에 달려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휘두른 칼날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향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장유샤와 류전리가 지키고 있는 8.1대교의 무거운 침묵은 폭풍 전야의 정적보다 더 무겁게 베이징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영원히 사라지겠지만 이 치열한 싸움의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총구가 아닌 민심이 될 것입니다. 민심이 곧 진실이며 인민의 마음이 곧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전례 없는 권력의 충돌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겪어야 할 진통일지도 모릅니다. 장유샤 장군의 선택이 국가를 민주주의와 헌정의 길로 이끌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이징의 새벽을 깨운 장갑차의 소음과 고위 관료들의 빈자리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며칠간 벌어질 긴박한 상황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시진핑과 장유샤, 그리고 그 틈새를 노리는 차이치까지 이들이 벌이는 치명적인 게임의 결과는 단순히 한 나라의 지도자를 바꾸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질서를 재편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용기 있는 자들의 손에 의해 쓰여지지만 그 역사를 심판하는 것은 늘 깨어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베이징의 어둠이 걷히고 진실의 햇살이 비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위험하고도 절박한 기록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분석을 마칩니다. 베이징 중남해의 깊은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권력의 불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 모두 냉철한 시각으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인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역사의 정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우리는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심은 속일 수 없으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